카톡으로 "캠핑 가고 싶다. 숯불에 등갈비 구워 먹고 싶네." 딱 이 얘기했는데 바로 유튜브나 인스타에 캠핑용품 광고 뜨는 거 뭐 이런 것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게 뭐 우연이겠거니 뭐 "AI가 똑똑하네." 하고 넘겼는데 생각해 보면 좀 기괴하지 않나요? 내 사적인 대화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트루먼쇼 아니냐고요. 오늘은 이 기괴함의 끝판왕, 그리고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감시 사회,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만 버려도, 무단횡단 한 번만 해도 내 사회신용 점수가 깎여요. 그럼 대출도 막히고 비행기도 못 삽니다. 반대로 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면 점수가 올라서 온갖 혜택을 잘 받죠. 무슨 SF 영화 얘기 같다고요? 놀랍게도 2025년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걸 먼저 온 미래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온 재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과연 중국만의 얘기가 될까요?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감시 시스템, 이름부터 거창한 텐왕, 즉 스카이넷,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노자에서 하늘의 그물은 틈이 성근 것 같지만 아기는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하죠. 천벌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데요. 몇 년 전 통계지만 2022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설치된 CCTV가 몇 대인 줄 아세요? 무려 6억 2,600만 대. 2025년에는 27억 대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에요. 중국 인구가 14억 정도니까 국민 한 명당 거의 2개의 CCTV가 지켜보는 셈이죠. 근데 이게 그냥 녹화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안면 인식은 기본이고 사람 걸음걸이만 보고도 누군지 식별하는 범죄 프로파일링 수준의 보행 인식 기술까지 적용됐습니다. 14억 명 인구를 3초 안에 식별 가능하다고 자랑할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이 텐왕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사회신용점수 시스템의 밑거름이 됩니다. 2014년에 계획이 발표되고 지금까지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평가 항목이 그냥 금융신용 같은 게 아니에요. 교통법규 위반, 뭐 공공요금 연체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정보 비판 글을 썼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사는 소비 패턴까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담배 사고 게임 아이템 결제하는 사람이랑 기저귀 사고 책 사는 사람이랑 점수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어렵게 살죠. 이런 감시 기술이 극단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장 위구르, 중국의 자치구입니다. 중국 정부는 테러 방지라는 명분을 세우지만 실상은 1200만 위구르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디지털 감옥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죠. 안면인식 카메라는 위구르족과 한족을 구분하고 통합 합동작전 플랫폼이라는 앱을 통해서 전기 사용량, 그리고 주유 기록, 심지어 이웃들과 얼마나 자주 교류하는지까지 감시합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 신장은 그 끔찍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줄고 길거리에 사기꾼 없어지고 사회가 안정되면 좋은 거 아니야? 죄 안 짓고 살면 문제 없잖아.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런 안정성을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몇 년 전 설문조사에서는 중국 국민의 퍼센트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중국의 공공의 안전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대요. 뭐 표본 특성이나 조사 방식의 신뢰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안전이라는 가치가 자유를 압도할 수 있다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런 욕구는 더 커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안전의 기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자, 우리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요? 에이, 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중국처럼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지도 몰라요. 한국은 국가가 대놓고 우리의 신용 점수를 매기진 않아요. 대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북,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국가의 빅브라더가 기업의 빅테크로 이름만 바꾼 셈이죠. 우리가 어디서 뭘 검색하고 뭘 사고 누굴 만나고 어딜 걸어 다녔는지, 어딜 운전하고 다녔는지 그 모든 데이터가 이 기업들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나는 뭐 돈 낸 적도 없는데 싶은데, 네, 맞아요. 우리는 구글 검색, 뭐 지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돈을 내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쇼샤나 주보프 교수는 이 현상을 감시자본주의라는 말로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우리가 공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우리의 행동 데이터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 예측 정보를 광고주들에게 파는 겁니다. 결국 공짜 서비스의 진짜 고객은 우리가 아니라 광고주고 우리는 상품, 아니 원자재에 가깝습니다. 씁쓸하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어떨까요?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1850개에 달했습니다. 네이버도 만만치 않고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쓱 동의한 약관 속에 내 위치 정보, 검색 기록, 쇼핑 내역, 내 친구 목록 이런 것들 다 넘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 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난리가 났던 점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우리 기업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더하면 더해도 덜하진 않습니다. 구글은 2019년때 AI 스피커 구글 홈이 녹음한 사용자 음성 일부를 외주업체 직원들이 듣고 분석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메타 역시 메신저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에 외부 인력을 고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물론 두 회사 모두 AI 성능 개선을 위한 극히 일부 데이터라고 해명했지만 내 사적인 대화가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재생되고 있다고 상상하면 좀 그렇죠. 데이터 수집도 문제지만 한번 온라인에 올라간 내 정보가 디지털 주홍글씨가 돼서 평생 따라다니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이칠 권리죠. 10년 전 2014년 유럽 사법재판소가 한 스페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어요.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과거, 빚 관련 기사를 지워달라는 요구였죠. 하지만 이게 또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논쟁이 좀 됩니다. 어디까지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고 어디부터가 공공의 기록일까요? 참 정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어떤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탈탈 털린 데이터, 이거 다 어디에 쓰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심장,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쓰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똑똑해진다고 밝혀졌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챗GPT가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양보한 덕분에 AI 기술이 발전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있다는 모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왜 그렇게 데이터 수집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AI 경쟁 상대가 되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압도적인 데이터 풀과 국가주도로 데이터를 싹 긁어모을 수 있는 데이터 독재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논쟁으로 데이터 활용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출발선부터가 좀 다른 거죠. 특히 안면인식 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죠. 센스타임, 맥비 같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감시의 역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기업 입장으로 또 가볼까요?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은 매 순간 움직임을 추적하는 스캐너를 들고 일합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날아오고 심지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가 인간 관리자를 대체한 거죠. 좀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업 전체의 생산성은 극도로 올라갑니다. 우리 삶도 비슷해요. 내비게이션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고 유튜브는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찰떡같이 추천해주죠. 감시와 데이터 분석이 우리를 더 효율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국가보단 기업이 낫지. 기업은 최소한 나를 감옥에 보내진 않잖아.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감시는 더 교묘하고 우리의 욕망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국가는 공포로 우리를 통제하지만 기업은 유혹으로 우리를 길들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컨텐츠를 추천하면서 우리의 지갑을 열고 관심을 보내게 만들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잘 짜인 알고리즘의 감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도는 유럽연합에서 나왔습니다. 2018년에 시행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바로 GDPR이죠. 핵심은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하려면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이걸 어기면 전 세계의 연간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 약 우리나라 돈 300억 원쯤 되는 돈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때려 버렸었죠.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DPR도 만능은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에선 길고 복잡한 약관에 그냥 전체 동의를 누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또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법무팀을 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과징금을 그냥 사업비용으로 처리해버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유럽처럼 강력한 단일 시장이 없는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GDPR의 등장은 분명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럼 국가는 국가고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디지털 하이징, 즉 디지털 위생 관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손 씻고 양치하듯이 우리도 디지털 생활에 최선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앱 설치할 때 무조건 동의 누르지 말고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웹브라우저의 쿠키나 검색 기록도 지우고
SNS 프라이버시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귀찮죠. 근데 이 작은 귀찮음이 내 정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벽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시 기술에 맞서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테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색 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검색 엔진 덕덕고 같은 것들이나 종단과 암호화로 대화 내용을 서버조차 볼 수 없게 만드는 메신저 시그널이 대표적이죠. 미국 정부 안에서도 시그널 쓴다고 하고요. 한국에선 텔레그램 쓰지만 내 데이터를 기업에 넘기는 대신 탈중앙화된 서버에 분산 저장하는 웹 3.0 기술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사용이 불편하고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편리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거 돈 안 되잖아 라고 생각했던 기업들도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자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죠. 아이폰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 대표적이죠. 앱이 사용자를 추적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강제한 건데 이게 맞춤형 광고로 먹고 사는 페이스북 같은 기업한테는 완전 핵폭탄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인식이 높아질수록 이를 존중하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겠죠. 중국의 극단적인 감시 사회부터 우리 일상 속 빅테크들의 보이지 않는 감시, 그리고 그에 맞서는 여러 움직임까지 결국 문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양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회마다 그 저울의 눈금이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뭘 내주고 있는지 뭘 얻고 있는지 알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 속에서 뺏기는 거랑 알고 내준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오늘 얘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와 기업의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빅테크냐, 빅브라더냐,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